네, 오늘 새벽에 이란 실컷 쥐어패고 오늘 새벽 한 5시 무렵부터 이란 역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란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혁명 당하거나 백기 들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뭐 이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걸프 왕국과 무역 투자 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이 찬스를 맞았는데 이 이재명 덕분에 이 그 컨트라스트가 심하죠. 한쪽으로는 엄청난 찬스고 한쪽으로는 엄청난 리스크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런 그 어떤 글로벌 말하자면 첨단 기술 혁명 시대에 주식이 춤을 추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도 한국에서는 이게 더 이제 증폭되는 거죠. 춤추는 속도와 폭이. 그래서 거의 주식이 아니라 혁명 공채가 됐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이 이란 역봉쇄 시작했습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동부 시간 기준 7월 14일 오후 4시니까 우리로 치면은 오늘 새벽 한 5시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 구타죠. 무인 잠수정과 해저 센서망이 대량 투입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비디오는 무인 수상정으로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의 잠수함 함정 수리센터를 공격한 거고 아마 폭탄은 1000파운드 정도 실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란의 공격 수단은 이제 사실상 지상 발사 대한미사일과 드론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요번에 쓴 무인 수상정 코세어는 지난 6월 8일 아파치 공격 헬기 조종사를 구조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주 뭐 살벌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이게 일방적 구타인 게 미국이 이제 그 지상 땅을 밟는 병력은 최대치가 하르그섬 원유 수출 허브죠. 그리고 그 호르무즈 일대 섬들 여기 보면 캐슘, 라락 또 섬 이름도 호르무즈도 있어요. 행감, 네, 대툰부, 소툰부, 아부무사. 이번에 아부무사도 때렸죠. 예, 그런 데에 대한 그 섬 장악 정도가 최대치입니다. 이란 본토는 폭격과 미사일 공격만 합니다. 지상군 진입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섬 뺏기인데 육군 82 특전사 전투여단 한 3,000명, 해병 제31 공중강습 원정대, 이게 트리폴리에 타고 있죠. 공중강습 상륙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런 그게 아니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건 박서죠. 이게 이제 정통 상륙함이죠. 예, 해병 제11 수상강습 원정대. 그렇게 해서 약 한 8,000명 정도의 그 특수부대가 가 있습니다. 특전 부대들이죠. 트럼프는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원유시설은 파괴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가 이란 재건 때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가 엊그저께 이제 20% 호르무즈 통행료 걷어가지고 전쟁 지원금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리임버스먼트라는 건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다시 회입시키는 것, 보상받는 것, 그 얘기죠. 전쟁 지원금이죠. 근데 그거는 취소한다. 여기 이제 뭐 한 3가지 포인트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트루스 메시지가 첫째,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수송은 예전보다 더 활발하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중부사령부 발표 나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란으로 드나드는 선박 제어하고는 자유항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란을 봉쇄한 거지 호르무즈를 봉쇄한 게 아니다 이거죠. 세 번째, 미국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20% 통행료 계획은 취소한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 투자 협정을 맺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이제 걸프 국가들도 코를 꽹 거예요. 이런 그 제스처가 왜 트럼프한테는 중요하냐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미국 손해 볼 짓 안 한다. 나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 이런 인상을 계속 주니까 이런 쇼맨십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20% 통행료 그 얘기했을 때 아예 다루질 않았었어요. 이거 조금 있으면 분명히 다른 얘기 뭐 나올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 영감님이 워낙 성질이 고약해서 좌충우돌식으로 흔들잖아. 그거 하나하나 다 쫓아가면서 팔짝팔짝 뛰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저강도 투트랙이에요. 여전히 저강도 투트랙 지구전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까지 신나게 팠거든요. 그래 놓고 중부사령부 발표를 보면 정말 기가 차. 7월 14일 오후 15시 미 동부 시간에 시작한 이번 응징 공격을 7시간 후인 오후 22시 밤 10시에 끝냈습니다. 미 동부 시간입니다.
호르무즈를 항행하는 상선에 대한 이란의 위협 능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부사령부 발표에 항상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재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응징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호르무즈 위협 능력 감쇄 작전이다 이거예요. 이게 항상 들어갑니다. 요 단어까지 같아요. degrade, 감쇄. 또한 이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참 지구전이 이제 모택동이 1938년에 쓴 책인데 팜플렛이죠. 지구전을 쓴 모택동의 울고 갈 판입니다. 그래서 이 저강도 투트랙 지구전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강도라는 것은 이란 본토에는 지상군 투입이 없다. 그 소리죠. 즉 아까도 잠깐 짚어봤지만 해병 및 육군 특전단 투입이 최대 한계이고 그 투입 장소는 하르그 섬, 호르무스 일대 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강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폭격하고 아무리 많이 미사일을 쏴도 이란 본토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건 이란 사람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혁명 세력, 저항 세력을 물밑에서 많이 접촉을 하고 조직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트랙이 엊그저께까지와 이 7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7월 10일이 트럼프가 호르무즈에 대한 3대 입장을 공개 천명해라 11일까지라고 발표한 게 10일 날입니다. 그 3대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 호르무즈 자유항행, 그다음에 호르무즈에서 통행력 갈취 없다. 그다음에 호르무즈 선박에 대한 공격 없다. 이걸 공개 천명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회담장에서 한 얘기랑 회담장을 나가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공개 천명해라. 공개 천명을 안 하겠다라고 거절을 했고 11일 밤부터 이제 한 두세 번 팬 거죠. 예, 오늘 새벽까지. 한국 시간 오늘 새벽까지. 그래서 10일 이전의 투트랙은 한쪽으로 외교, 다른 한쪽으로 무력, 그러니까 공격, 폭력, 군사력 이렇게 해서 그렇게 투트랙이었는데 이제는 그 투트랙이 아니에요. 외교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옛날 투트랙은 7월 10일 이전에는 좋게 항복하든지 쥐어터지고 항복해라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혁명에 쓸려나가거나 백기토항해라예요. 너희들 너무 양아치스러워서 스껌이라고 불렀잖아요. 정말 상대방한테 욕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정말 경멸할 때 쓰는 욕이거든요. 예, 스껌이라고 불렸으니까 너희들 생양아치여 갖고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혁명에 쓸려 나가거나 백기통하거나 알아서 해라. 그러고서 지구전을 피는 거예요. 호르무즈 5만 항로 확보하고 이게 아까 트럼프 트루스 메시지에서 원유는 계속 잘 운송되고 있다. 5만 항로 통해서 그 소리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두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유가가 $80 여기서 꼼짝 안 해요. 그 이상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80 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지금 $80거든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중간 단계. 예.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이란 봉쇄를 하고 지금 봉쇄 들어갔죠. 오늘 새벽부터. 그 다음에 오다 가다 폭격 및 미사일 공격으로 응징하고 이게 지구전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걸프 아랍국들 콕 꿰고. 예, 아주 여우 같은 전략입니다. 굉장히 여우 같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보면 그 전쟁의 방식이 다시 규정된 거예요. 이 전쟁의 방식은 이걸 제일 깊게 들여다보는 게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 전쟁의 방식은 1991년에 한번 규정이 됐고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한번 규정이 됐습니다. 1991년은 걸프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지배하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그거를 응징을 하고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쫓아낸 것, 거기까지가 걸프전이에요. 그때 사담 후세인 안 무너뜨렸어요. 저거 무너뜨렸다가는 그냥 북새통 돼가지고 벌집 건드려서 감당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사담 후세인을 살려놨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새로 등장한 무기가 토마호크입니다. 토마호크가 그때 데뷔했어요. 그때 토마호크는 지금처럼 그 GPS를 많이 쓴 게 아니라 그때는 GPS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여기 칩 같은 것들이 이제 통신이나 칩이 지금처럼 정교하지가 않았으니까 그때 토마호크는 지금 우리 타우로스처럼 그 이미지 매칭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지 매칭 크루즈가 기본이에요. 그때 토마호크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돈으로 한 발에 100만 달러인가 200만 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뭐 수백만 달러죠. 엄청 비쌌어요. 사거리도 짧은데. 그 다음에 2003년에 GPS와 위성통신을 이용한 무기와 전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합동 직격탄이 그때 나왔고요. JDAM. 네. 우리로 치면 KGGM이죠. 그 다음에 위성 기반 감시 정찰 정보가 그때 나왔는데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래는 JADC2 뭐 이런 거 나오지만 AI 브레인 이건 지금 그림이고 2003년은 완전히 원시 시대입니다. 지금에 비하면. 그 다음에 초기 단계의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JADC2인데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원시 상태예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모토로라 휴대폰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 2003년쯤 되면요. 그렇죠. 이게 그 애니콜 막대기 폰 시대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그런 시대인데 군사의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수준이 낮았겠어요. 예. 그냥 공군이나 뭐 좀 통신하지. 예. 그렇죠. 예. 예. 먼저 세대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대 탈출은 저기 뭐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 전쟁에 의해서 제1도련 전쟁 방식이 다시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진핑과 인민해방군이 엄청나게 지금 공포에 실려 있습니다. 일단 제1도련에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동맹국들이 입장이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동맹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당연히 전면전을 안 하죠. 지능적 전략적 제한전을 하죠. 전면전 한다는 얘기는 인류 멸망 핵전쟁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데는 결사항전을 하게 되죠.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은 결사적 총력전이에요. 미국은 지능적 전략적 제한전이야.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스탠스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봤잖아요. 세계 2위 군사 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딱 발목 잡혀서 작살났잖아. 그 준비도 안 된 우크라이나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지능적 제한전을 하면서 동맹국들, 지역의 동맹국들은 총력전을 하는 시스템이 되면 중국 공산당 협박이 안 먹혀요.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대해서 던지는 협박은 뭐냐면 우리 막으면 너희랑 우리랑 총력 전면전이 되고 그럼 인류가 멸망하는 거야. 모택동 주석께서 말씀하셨잖아. 인류 멸망의 그런 시나리오가 오면 그래도 중국인은 7억 명은 살아남아 절반은. 그때 모택동 주석이 절반 살아남는다 그랬잖아. 1957년에 모스크바에서 57년이었을 거예요. 57년, 58년. 아니 모택동이 아주 그 악랄한 발언으로 꼽히는 발언입니다. 예, 그 57년이죠. 왜 그러냐면 그때가 볼셰비키 혁명 40주년 기념식이었거든.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이니까 1957년이죠.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 거물들 다 모인 자리에서 모택동이 우리는 핵무기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핵전쟁 터지면 중국인은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가 싸해졌다고요. 그때. 여러분과 다르게 얘기하면 핵전쟁 터지면 소련 다 죽고 뭐 유럽 공산국가 다 죽어도 중국은 절반 남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도 그 소리가 되니까. 모택동이 그렇게 황당한 사람이에요. 예. 아무튼 그런 협박이라고요. 근데 그 협박이 안 먹히죠. 왜냐면 미국은 너희랑은 전면전 안 해. 우리는 전략적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영내 전쟁에서 그 강도를 조절할 거야. 근데 너희가 당사자인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이랑은 너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될걸?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얄미운 것 같지만 이래야 인류가 멸망하질 않아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그 중국 게임이거든. 중국 게임이란 건 뭐냐면 미국, 그러니까 평화든지 미국과의 전면전이든지 그거 싫으면은 우리가 땅 따먹게 하는 거 살라미로 대만 먹고 뭐 남중국해 먹고 서해 먹고 동중국해 먹고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 너희 오케이 해. 그게 중국 전략이거든. 전면전이든지 땅 따먹기 오케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동맹의 전략은 뭐냐면은 동맹은 땅 따먹기 해서 들어올 때 동맹은 그 총력전을 핀다 이거지. 우린 생명이 달리고 우린 그 실존적 위협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제한된 지능적 전략적 제한전을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메가 정부다라는 거지. 예, 한 군데서 도발하면 하이난에서 다이렌까지 메가 정부 펼쳐진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연합군 AI 킬 웹이다. 이게 바로 나토 5조 아니냐. 나토는 이미 좀비 상태고 나토 5조 우리 중에 하나가 당하면 다구리로 튀어나가서 쥐어팬다. 그게 나토 5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돌연 나토 5조예요. AI 킬 웹. 제일 돌연 연합 AI 킬 웹이라고 쓰고 읽기는 제일 돌연 나토 5조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이게 요번에 6월 달인가 5월 달에 있었던 한 2달 걸쳐서 했죠. 그 필리핀 발리카탄의 그 연합훈련에서 이게 테스트 됐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다 성숙을 해갔기 때문에 이게 이미 우크라이나전에서 성숙했고 이란 전쟁에서 성숙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넘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지금 4년 5개월째 현장에서. 그러니까 AI가 학습 단계를 지났다고 이미 추론 단계로 들어가서 학습 단계 지나서 알파고 AI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8급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세돌이나 뭐 세계 최고의 그 바둑 그 황제도 이젠 게임이 안 되죠. AI가 거기까지 갔어요. 메이븐이 미국 AI가. 그리고 미국 AI는 연합군 체제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 거 쏙 끼워도 되고 일본 거 쏙 끼워도 되고 대만 거 쏙 끼워도 되고 그런 식이에요. 예. 자, 거기다가 이제 이란 전쟁이 증명한 무기 체계의 세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진핑과 인민의 반군이 아주 그냥 골싸매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AI 킬 웹이죠. 이게 중동뿐 아니라 인도양 및 서태평양까지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 및 타격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이란 그 봉쇄했을 때 결국은 이란 그 유조선이 거의 대부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얘기 안 드렸구나. 조금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봉쇄를 해도 이란 유조선이 돌파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미국의 봉쇄 라인, 그게 이제 5만 만에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돌파했으면 빠져나갔다고 평가해요. 근데 그 빠져나가서 걔가 어디 가냐고. 말라카 해협 언저리에서 결국은 혹은 스리랑카 앞에서 잡히잖아. 그리고 미국이 기세등등 하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요. 지금 이란 유조선의 60%가 요번에 해안봉쇄 바깥 라인에 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건 40%밖에 안 돼요. 60%가 지금 미아가 된 거예요. 원유 잔뜩 싣고. 이란 유조선 선단의 60%가.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 언저리에서 국제 미아가 돼 있어요. 이란 유조선. 그거 하나 어떻게 헐값에 인수하면 떼돈 버는데 아유 참나. 예. 두 번째는 HBTSS 위성망이죠. 얘는 뭐냐면 이때까지의 위성은 2차원으로 봐요. 아, 저기서 미사일 쐈네. 오케이, 이렇게 날아가네. 근데 고도를 몰라. 즉 요격을 위한 좌표가 안 나와요. 근데 HBTSS 위성망은 미사일을 추적해서 요격 좌표를 3차원에서 요격 좌표를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등의 그 동맹국들의 연합 방공망이 작동을 하죠. 그리고 또 얘는 수상 지상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 정찰이 가능해요. 물론 얘가 적외선 센서이기 때문에 지상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수상함은 바로 걸리죠. 네. 그 배와 이 바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전쟁에서 이제 멈티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유무인 합동 작전이 공중, 그다음에 수중, 기뢰 제거 및 감시 정찰. 지금 저기 무인 잠수정 잔뜩 지금 바다에 깔려 있다고요. 그다음 육상에 이제 이게 지금 트리폴리 그 공중강습 상륙함, 그 트리폴리 공중강습 상륙함에 타 있는 그 제31 해병 원정대, 여기는 지금 뭘 가지고 가고 있냐면 로그파이어 가지고 가고 있거든. 로그파이어가 뭐냐? 무인 차량에 그 대함 미사일 2발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헬기로 병력을 내려놓고 섬에 걔를 내려놓으면 그 섬 안에 좀 안전한 데다가 딱 센터 차려놓고 걔를 섬 곳곳에 한 뭐 5대를 배치한다. 그럼 얘가 2방을 쏘고 나면 얘가 또 섬 그 센터에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또 새 미사일 채워갖고 또 나가고 그래요. 예. 지금 그런 체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육군의 중장거리 작전 능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더 강화됐어요. 더욱더 절실해졌어요. 강화.
강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랑 관계가 깊습니다. 이걸 왜 이런 얘기들을 군사평론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군 출신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업계의 비밀같이 감춰진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알아야 됩니다. 주한미군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세계 유일의 연합군 체제입니다. 나토 연합군 아닙니다. 주일미군 연합군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연합군은 주한미군밖에 없습니다. 한미연합사. 두 번째로는 세계 유일의 육군 중심 체제예요. 28,500명 중에 23,000명이 육군 전투병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중 인계철선입니다. 대북 인계철선은 이제 다 빠졌죠. 동두천이나 이런 데 휴전선 바로 아래 있던 주한미군은 다 빠졌는데 중국을 바라보는 인계철선이에요. 캠프 험프리에 왕창 모였고 이건 뭐냐면 미국의 각오를 보여주는 거지. 야, 우리 다 죽이면 너희 이제 쥐어 깨지는 거야. 예, 그 인질 내진 인계철선이죠. 이게 사실 인계철선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때까지 얘기해요. 그 인질 혹은 인계철선 주한미군이 독사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백그라운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군이 중장거리 작전 능력을 강화를 추진해 왔어요. 이게 이란 전쟁에서 더욱더 절실해진 거야. 딱 보면 그거 한 300km 바깥이거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란 깊숙한 테헤란 거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한 1300km밖에 안 돼요. 아라비아 반도 해안에서 1000km 정도 될까 1000km. 뛰면 그냥 한 걸음에 가지. 만약에 중장거리 작전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절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이미 이제 프리즘인데 이게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죠. 짧은 건 500km 가고 개발 중인 거는 1000km짜리 지금 시험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발사 토마호크죠. 토마호크는 원래 배에서 쏘게 돼 있잖아요. 잠수함에서 쏘고 이걸 지상발사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상발사 극초음속이죠. 네. 그러니까 육군이 이렇게 미사일에 있어서는 이미 중장거리 능력을 갖춰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중장거리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육군이 중장거리 뛰려면 뭐가 있어야 돼? 헬기가 좀 특수해야겠네. 이게 지금 육군이 도입하고 있는 MB-75 샤이엔입니다. 여기가 공포스러운해요. 이게 2년 앞당겨졌습니다. 스케줄에서 배치가 2년 앞당겨졌어요. 원래 배치는 2030년이었는데 이게 2028년으로 앞당겨졌어요. 최고 속도가 무려 520km인데요, 시속. 이게 이제 한 보통 일반적으로 200km대 280, 90km 아닌가? 최고 속도가 일반 헬기가 그거보다 한 200km 더 시속 200km 200km가 더 높은 거예요. 작전 반경이 무려 1,500km에 이릅니다. 순항 거리가 무려 3,900km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료만 갖고. 물론 여기 이제 꽉 다 채우고 뭐 인원 다 채우고 그러면은 순항 거리 한 3,000km, 작전 반경 한 900km로 떨어집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작전 반경 900km면요. 연평도에서 뜨면 베이징 때리는 거예요. 베이징 가서 작전하고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런 일, 즉 수백 대 샤이엔을 운영하면서 주한미국군 23,000명이 사거리 500에서 1000km 프리즘을 발사하고 지상발사 토마호크를 발사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그 발사대와 하이마스를 갖춘다. 그러면 샹하이 닝보 이북의 중국 해안 지역, 베이징 포함 여기는 주한미 육군만으로도 초토화되는 거예요. 샹하이 닝보 이북의 그러니까 중국 인민해방 해군 이거는 해군이 주한미 육군만으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프리즘에 배 때리니까. 거기다가 한국이 여기에 손발을 맞출 수 있잖아요. 리짜이밍 정부가 어떻게 이제 이걸 비틀지 모르겠는데 현역이 45만 명 아닙니까? 예비역이 265만 명이에요. 민방위가 360만 명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머리 뜨거운 이제 그 초로의 할배, 저 같은 할배, 또 좀 나이 드신 할배, 뭐 그게 뭐 한 4,500만 명 되죠. 베이비 붐 세대 최소한. 플러스 여성분들 있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따져봐도 여차에서 붙으면 중국이 우리를 굴복시키려면 2천만 명 죽어야 돼요. 예. 중국 감당 못하지. 감당 못해요. 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한미군이 육군 전투병력 중심으로 23,000명 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게 연합사 체제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리고 미 육군이 이런 중장거리 기동성과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모델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더욱더 절실해진 거예요. 더욱더 이게 정말 필요한 모델이라는 게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된 겁니다. 참고로 육군이 한 2만 명 이짝저짝 그 배치되어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어요. 독일이 있어요. 근데 독일은 미 육군이 주로 행정, 교육, 지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병력 비율이 낮다고요. 그러니까 주한미 육군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이게. 예. 미국과 함께하는 운명은 120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리짜이밍 정부에서 워낙 객이니까 이 리짜이밍 리스크 팩터 때문에 주식이라 쓰고 혁명공채라고 읽어야 될 판이에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남의 독립정신 1904년에 보면 비교 헌정 체제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남이 거의 사형수 비슷한 상태에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들키면 큰일 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쓴 건데 여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식 대통령 중심 자유공화국 체제를 가야 됩니다. 이랬으면 걸리면 진짜 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쓰고 이 현대 문명 국가들의 그 헌정 체제의 세 가지 유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을 비교를 하는데 미국의 엄청난 좋은 뉘앙스에서 많은 양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미국식 대통령 중심 자유공화국 체제를 지지한다라는 걸 사실상 암시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건 굉장히 황당한 이 불균형, 언밸런스예요. 이쪽으로 보면 단군일의 최대의 찬스야. 저쪽으로 보면 건국일의 최악의 정치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펼쳐지는 일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 경기에서 펼쳐지는 일이. 단군일의 최대 찬스 두 가지죠. 하나는 중국 가두기 배제하기가 일어나잖아요. 저 댓글에서도 바로 또 써주시던데 어떤 분이 중국 가두기 배제하기 하면요 한국이 엄청나게 떠요. 한국이 미국 및 서방의 전체 제조업 산업 사슬에서 한국 빠지면 뭐 논할 게 없다니까. 그 제조업 산업 사슬에서 중국이 제외됐잖아 이제. 그럼 한국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럴듯한 대타가. 그 다음에 AI 혁명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강하니까 또 왕창 뜨죠. 또 뭐 K-웨이브, 한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방위적 최대 찬스를 맞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이. 오죽하면은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그 여행수지 맨날 1년에 한 100억 달러 뭐 수십억 달러 적자 나지 않았나? 올해 들어서 계속 흑자네요 여행수지가. 이게 뭘 뜻하냐고. 두 번째, 건국일의 최악의 정치죠 지금. 이보다 더 저질스러운 종중폐악질은 없었어요. 문재인 때 엄청 위험했죠. 문재인 때는 저항력이 약했었으니까 위험했었는데 그때는 나름 세련됐어. 그래도 조국이가 저기 그 스타벅스인지 무슨 커피 딱 들고 이렇게 촥 하면서 저기 얼굴이 멋있었잖아. 예. 예? 그래도 그런 나름 그게 사악한 거든 좋은 거든 품격이 있었다고. 품격이. 화장빨이 있었다고 그때는. 지금은 화장빨도 없잖아. 이재명이 화장빨이 있냐고 얼굴에. 뭔가 기세가 없잖아. 빈상 아니에요 관상 자체가. 경창래, 유시민 이렇게 다들 어두워. 그냥 전부 요새 얼굴들이 전부 어두워. 안규백 프로포폴 잔뜩 맞고 튀어나온 사람 같아. 안규백은 이래가지고 어둡고 기가 다 빠져 있고. 아주 저질이에요. 기본적으로 저질이야. 질이 낮다고. 그러면서 마구 내질러 그냥 앞뒤도 없이. 그러면 글로벌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AI 혁명이니 이런 첨단 기술 혁명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미국도 트럼프 2.0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확 다 블랙홀처럼 땡기고 이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부글부글 끓는데 한국이 또 안에서 이런 언밸런스가 있어. 그럼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 한국은
널뛰기가 이제 더블로 증폭되죠. 양극화 엄청 진행되고 내수 경기는 파탄 나고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전부 달러는 다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족족 다 빠져나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빠져나갈 것 같아갖고 지금 계속해서 외환보유고가 마이너스로 가다가 6월 달인가 5월 달부터 조금 플러스로 돌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주식을 산다? 혁명공채 사는 거예요. 이재명 리스크가 없어져야 이 주식이 빛을 보기 때문에 혁명적 정치혁신이 일어나야 주식이 빛을 보는 거야. 그러면 혁명적 정치혁신에 베팅하는 거지 주식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식이라고 쓰고 혁명공채라고 읽어야 된다니까. 주식에 베팅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리스크가 없어지는 혁명적 정치혁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베팅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혁명공채가 내일 혁명이라면 그건 사기지.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볼 확률이 51%죠. 그 사이클 맞춰내지 못하면. 물론 사이클 맞춰내면 엄청 떼돈 벌겠지. 그러니까 그 사이클 맞춰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놓고 잊어버려야 돼. 혁명공채 사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양질의 혁명공채 치고는 왜냐 한국의 기업가들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 올인 벤처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말로 혁명적 정치혁신만 성공을 하면 왕창 떠 그때는. 그러니까 원단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저 두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지난 요 파운드리나 기타 등등 그 LSI, 그러니까 이 설계랑 파운드리, 이 벤처는요, 이거는 벤처인데 일종의 거대 기업이 벌인 초거대 벤처예요. 아마 사상 최대의 벤처예요. 제가 이거 따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과대망상급이거든요. 너무 거대해서. 근데 그게 대충 성공할 것 같아. 성공할 가능성이 51%, 52%, 53% 이렇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두산에너빌이요? 두산에너빌 얼마나 돈 벌길래 한 10년 동안 1조 몇천억 들이박아가지고 가스터빈을 만들어. 정신 나간 벤처지. 근데 그 덕분에 지금 두산에너빌의 가스터빈이 지금 폭발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잖아, 각광을. 이런 급의 가스터빈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없거든요. 독일, 일본.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건 그리고 이제 한국이 온 거예요. 예,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김에 이제 마지막에 이 삼성전자의 이 과대망상급 반도체 벤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왜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 제가 이걸 있었으면 그냥 쉽게 알고 그냥 됐을 텐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 그냥 주식 애널리스트들 바로 그거에만 딱 보시더라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이 삼전 반도체를 보고 있으면 혁명공채는 사놓고 잊어먹어야 된다는, 이게 거의 혁명공채입니다. 저 삼전 주식이요. 이재명 리스크, 종중 리스크, 더블당 리스크가 혁명적 차원의 정치 혁신에 의해서 정리된 다음에는 좋은 기업들, 삼전 같은 기업들의 이거는 수직 상승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워낙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단군일의 최대의 찬스인데 정치가 너무 리스크가 커. 그럼 막 널뛰기를 하죠. 아니 대통령이 이케아를 공격하고 쿠팡을 공격하고 뭐 네타냐후를 갖다가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스라엘이 가자 레바논에서 홀로코스트를 벌이고 있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두로가 할 소리지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스타벅스를 공격하고 그 대통령 하기 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말하고 마두로가 할 소리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할 소리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재명이 할 소리지. 마두로 시절에, 차베스 시절에, 환생 차베스. 그러니 이게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단기 먹튀 욕심으로 삼전을 사면 사이클 못 맞추면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시면 그냥 잊어버리셔야 돼. 네. 워렌 버핏 스타일로 하셔야 돼. 그냥 묻어놓고 나 산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네. 자, 이걸 제가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약간 좀 빼딱하게. 네. 아니 36년 동안 메모리를 지배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과대망상적 벤처를 왜 하냐고. 휴대폰, 가전, 5G, 6G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부족하냐고. 거기에 메모리까지 했으면 됐지. 만족할 줄을 몰라, 만족할 줄을.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설계, LSI라고 부르죠. 파운드리 패키징에 도전을 해. 거기가 어떤 생태계인데 갖다가 들이대냐? 이제 이런 우리가 의문을 냉정하게 한번 던져봐야 돼요. 거기다가 핵심 기술들을 초격차 최첨단을 노리고 동시 패션으로 추구하는 중이에요. 이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에 관한 핵심 기술들을. TSMC도 그렇게 머리 들이받고 열심히 그 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데 삼성은 머리 들이받고 진심으로 그냥 추구를 해. 뭐 이거 제가 좀 과장이죠. 이건 TSMC 진영은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들고파지 않는데 이건 약간 과장인데 어쨌거나 TSMC 진영은 이렇게까지는 삼성처럼 죽자사자 안 들이받아요. 삼성은 이걸 블리딩 엣지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리딩 엣지예요. 그럼 선단 공정 전에 하나가 더 있어. 출혈 공정이 있어. 블리딩 엣지. 삼성 거기 무지막지하게 가서 머리 박아요. 이재용 회장님 여기가 지금 이마뼈 두께가 한 2cm 될 거야. 하도 박아서. 여기 다 그냥 무슨 옛날 그 3류 프로레슬러 선수처럼 여기 다 꼬매놨을 거야 지금. 블리딩 엣지. 출혈 공정에 가서 박는다고.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가면 오늘의 블리딩 엣지가 출혈 공정이 내일의 리딩 엣지 선단 공정이 되고 모레의 성숙 공정 머추어드 엣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글피에 가면은 저게 구식 공정 레거시 엣지가 돼요. 레거시 테크놀로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대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TSMC도 겁이 나서 들들이 받고 있는 걸 정말 가서 내 맞박이 깨지네 벽이 깨지네 꽝! 내 맞박이 깨지냐 벽이 깨지냐 꽝! 그것도 한 군데만 박는 게 아니야. 한 서너 군데 가서 그래. 이 벽 보고 받고 저 벽 보고 받고 전부 다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박치기 제일 잘하는 사람 박치기왕 이재용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 양반을 저렇게까지 몰아서온 게 뭐냐. 제가 이걸 따로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오늘 잠깐만 스포일러로 말씀드릴게요. 저 양반이 동양사학과 80년대 중반 학번이죠. 저보다 한 7, 8년 학번으로 아래일 텐데 서울대에서요. 빵제비 양산학과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빵제비 양산학과는요. 기본적으로 60에서 80%가 빵을 가요. 그게 사회학과, 국사학과, 동사학과예요. 그러니까 이지용 회장의 대학 동기들, 선후배들의 60%에서 80%는 다 빵잡이야. 동사학과에, 동양사학과에. 그러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장손이고 상속자인데 같이 밥 먹고 같이 강의 듣는 동기들은 전부 데모하고 빵에 가고 전부 막스 레닌주의가 어떻고 뭐 식민지가 어떻고 주체 사상이 어떻고 80년대 중후반이면 다 주사파에 새빨갛게 물들어 있을 테예요. 가끔 그나마 정신머리 있는 것들이 막스 레닌주의 갖고 현학적으로 놀고 그나마 그러니까 저기 뭐 김정일이 앞에 가서 절하기 싫다. 그때는 김일성 살아있으니까 일성이 아재 앞에 가서 절하기 싫다 하면 막스 레닌 갖고 노는 거고 아 절해도 상관없어. 혁명이라는 건 그런 거지 하면은 주체 사상 하는 거고 아 친구들이 다 선후배들이 다 그러고 하루에는 누가 안 나와 학교 잡혀가서 빵에 갔대. 다음에 잡혀가서 빵에 갔대. 그 마음의 고생, 그 고민 인생이 뭐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런 걸 굉장히 깊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인문대 그 인맥에서 운동권 중에 이 회장이랑 좀 그래도 말이 통한 사람은 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중국의 삼성을 회를 쳐갖고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악랄한 마수에 걸려서 2017년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1년 살고 2021년에 또 들어가서 205일인가 살았다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냐고요. 이 구질구질한 정치권이 감히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글로벌 초격차 첨단 기술 요새를 만들든지 아니면 망해버리겠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도 그래. 저 구질구질한 것들이 한동훈이 저 칼잡이 내세워서 난도질하고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이재용,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사장 그때 다 핵심 수사 그거 아니에요. 한동훈 씨 가서 이재용 회장한테 가서 저기 사과하고 오셨어? 한동훈 씨 사과하고 왔냐고 이 회장한테 가서.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그 양식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을 거야. 한동훈이 같은 것들 내세워서 구질구질한 정치권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글로벌 초격자 첨단 기술 요새를 만들겠다. 포트레스를 만들겠다. 그 생각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엄청난 걸 한 거예요. 보면은 지금 이 들이받고 있는 벽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벽이 다 이렇게 나중에 다 연결돼요. 하나는 뭐냐면 가변폭 GAA야. 제가 참 그런 게 아쉬운 게 삼성전자가 2년 전부터 뭐 3나노 때부터 GAA를 건드렸잖아. 저도 삼성의 GAA 수율이 TSMC보다 높을 줄 알았지. 근데 요새 나오는 소리 계속 뭐예요? 삼성의 2나노 GAA 수율이 드디어 60%를 넘어서 TSMC의 수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진하냐고 2년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에서야 TSMC를 따라잡아?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냐면은 가변폭이에요. 삼성 GAA가. GAA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나노시트로 이렇게 수직으로 집어넣고 이걸 싹 둘러싸는 거잖아. 이 채널이 그게 나노시트라고요. 나노급이에요. 근데 얘 폭을 전기가 많이 가는 건 넓게 해주고 전기가 작게 가는 건 좁게 해줘. 그럼 뭐가 좋아지냐? 누전이 없어져. 누설 전력. 리크가 작아져요. 적게 가야 될 때를 적게 주고 많이 가야 될 때 많이 주면 누설이 작아지지. 열이 좀 덜 나고. 그래서 삼성 거는 이렇게 그 웨이퍼 위에다가 그 나노시트 채널을 깔아갈 때 좁혔다 넓혔다를 좀 마음대로 한대요. 몰라요. 저도 그 이상은. 반면에 TSMC는 특정 사이즈에서 택해서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 훨씬 더 약간 유두리가 없대요. 그래서 TSMC의 지금 2나노는 사실은 다 애플의 A10 칩이거든요. 애플의 A10 칩을 할 때 TSMC의 공정의 특성에 맞춰서 애플이 칩을 디자인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향으로 꽉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애플이 TSMC의 공정의 한계와 특성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고 그 둘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삼성은 그게 아니지. 어떤 고객이 올 줄 모르니까 제일 좋은 건 뭐겠어? 그 필요에 따라서 한 웨이퍼 안에서도 요 부분의 회로를 갈 때는 그 나노시트 폭을 넓히고 요 부분 갈 때는 나노시트 폭을 좁히고 그렇게 해서 좀 왔다 갔다 플렉시블하게 하자. 그런 공정과 기계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60%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게 뭐에 좋냐? 서브 2나노, 앞으로 1.4나노 가잖아요. 그때 이 기술 가진 거하고 가변폭 가진 거하고 그냥 단일폭 혹은 몇 개 중에서 그 획일적으로 폭을 써야 되는 거 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구리구리 본딩이죠. 다이와 다이를 붙일 때 이 다이의 구리 접점하고 저 다이의 구리 접점을
이 다이의 구리 접점과 구리 접점을 아래쪽으로 뽑고 저 다이의 구리 접점을 위쪽으로 뽑아서 접점끼리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리처럼 매끄럽게 했기 때문에 주변은 또 주변대로 유리가 꽉 달라붙듯이 매끄러운 유리가 유리보다 더 매끄럽죠. 이게 이 0.5 나노 이하거든요. 이 울룩불룩한 게. 그러니까 완전히 결합하죠. 그래서 구리 패드끼리 결합한다 해서 그러면 패드를 전면에 입혀서 패드랑 패드 아니에요. 이 칩에서 구리 패드라는 건 뭐냐면 연결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그 포인트를 패드라고 불러요. 칩은. 그러니까 이 판에 패드 뭐 3,000개랑 저 판에 패드 3,000개가 그렇게 되죠. 이거 어디 좋냐? 여러 가지로 좋죠. 예. HBM5 할 때 이거 쓰고요. 이게 2028년이거든요. 아까 1.4 나노는 삼성은 오히려 늦어요. TSMC보다 2029년. 왜 늦냐면 삼성은 1.4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벽을 다 정복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변폭 GAA, 구리구리 본딩, 후면 전력 회로. 그래서 삼성은 TSMC가 1.6 가는 거보다 1년인가 2년 늦죠. 네, 삼성이 1.4가 일부러 늦췄어요. HBM5가 2028, 2029거든요. 그때 구리구리 본딩 들어간다고요. 또 차세대 복합 프로세서 바로 이렇게 이 역할을 하는 거랑 이 역할을 하는 걸 완전히 다른 성격의 다이를 붙여야 될 때 하나의 다이처럼 그때 구리구리 본딩. 후면 전력 회로. 지금은 칩 그 다이의 전면 위에 이 전면 쪽에 트랜지스타도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타로 가는 시그널 라인도 여기다가 놓고 전력도 여기다 놔요. 전면에다 다. 근데 이렇게 고성능이 돼서 미세해지면 전력을 옆으로 다른 데로 빼버리지 않으면 막 전력이 누수가 생기고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전력을 뒤로 빼는 걸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죠. 다의 후면으로 이걸 BS인데 BC라 그랬네. 죄송합니다. Backside Power Delivery Network BSPDN이라 그래요. 후면 전력 회로. 그럼 뭐 전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뒤로 뺀 거 별 기술도 아니겠네. 아이고 이게 왜 별 기술이냐? 예. 모든 트랜지스터 기타 등등에 전부 전력 들어가잖아. 그 뒤에 전선이 있고 트랜지스터는 앞면에 있는데 어떻게 할래? 예, 복잡하죠. 땅구멍보다 뭐 수천 분의 1 되는 구멍을 여기다 뻥뻥뻥뻥뻥뻥뻥뻥 뚫고 그 구멍으로 전선을 갖다가 위로 뽑아서 상부면에 있는 기동부랑 다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멍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쇳물 집어넣냐 이거요. 복잡한 문제 이거. 골 때리는 문제예요. 이거 최초로 삼성이 2028년에 내후년에 HBM5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에 최초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5가 되면 열도 많이 나고요. 로직 다이도 복잡해지고요. 예, 복잡해집니다. 훨씬 더 로직 다이가 진짜 로직이 많이 들어가 이제 프로세서 성격이 엄청 많아져 거기에. 지능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하나하나가 정말 과대망상증적이지 않으면 벽 하나에만 가서도 이렇게 맞박을 딱 부닥치는 것도 이마뼈가 골절이 날 상황인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개의 벽이야. 이거 말고도 작은 벽들, 얇은 벽들은 무수히 많겠죠. 거기 가서 그냥 계속 박는 거예요. 계속 블리딩 했죠. 여기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가들, 대표적으로 이재용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겠냐는 거예요. 실존적 불안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 이런 그 한국의 운명 여기서 황당한 놈들이 정권 잡으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돼서 날아가서 중국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실존적 불안감이라고. 내가 이 개구력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가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실질적 오너고 실질적 경영자인데 그때 부회장일 때니까 기업의 명은 전체를 걸고 이 구질구질한 정치권들이 감히 길 잃은 개, 광견병 걸린 개처럼 침 질질 흘리면서 물어뜯으려고 덤벼들지 못하는 그러한 글로벌 초격차 첨단 기술 요새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얘기는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조금 더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한국이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고 건국 이래 최악의 정치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을 사시려면 이 정치 난장판이 혁명적으로 정치 혁신 당한다 라는 것에 베팅하는 마음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혁명적 정치 혁신에 의해서 이게 난장판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재명과 더불당과 종중의 폐악질이 날뛰는 상태에서는 지금 글로벌 첨단 기술 혁명에 의해서 주식 자체가 글로벌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이내믹한데, 여기에 한국의 이런 언밸런스, 불균형이 따따블로 작용을 해서 이거는 이 사이클 못 맞춰내면 돈 잃기 십상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